1173년 고려의 황제가 고려의 한 장수에게 비참하게 살해됩니다. 황제를 살해한 사람은 무신 이의방입니다. 그는 정중부 이고와 함께 무신정변을 일으켜 조정을 장악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폐위된 황제 의종을 맨손으로 척추를 꺾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200년 문벌귀족 체제를 지탱하던 마지막 화려한 가면이 피로 찢겨 나갑니다. 광종이 과거제를 실시한 뒤 고려 관료제 위에는 그를 아는 자가 나라를 지배한다는 규칙이 바위처럼 얹혔습니다. 문과 급제자는 토지를 세습하고 혼맥으로 권력을 굳혔지만 무과 급제자는 관복깃에 이름조차 새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정구품이라도 문과는 금난계 계단 위에서 담소를 나눴으나 무과는 그 아래 난간 옆에 서거나 발 뒤꿈치를 들어야 했습니다. 연회가 끝나면 은숟가락으로 살을 발라먹은 문신이 자리를 뜨고 남은 뼈다귀를 무관이 마구간 모서리에서 손으로 뜯어야 했습니다. 차별은 예법이 되었습니다. 11세기 말부터 국경 수비와 여진 정벌, 그리고 묘청의 난까지 이어지며 군사비는 불어났지만 돌아온 보상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무신은 곧바로 하급 잡직으로 밀려났고 지방 병력 감독 자리도 문신의 결재 없이는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칼을 든 하인이라는 멸칭이 왕실 잔치 자리에서조차 장난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무신은 전장에서는 피를 맞고 연회장에서는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경제 구조는 분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진 정벌과 반란으로 국고가 바닥나자 국왕 측근과 문벌귀족은 세금을 더 올려 잔치를 지켰습니다. 무신에게 지급될 녹봉은 세 번째 해를 넘기며 체납되었고 어전에서는 떡으로 대신하라 는 지시가 3번이나 내려졌지만 떡은 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굶주린 배가 밤에는 모멸감이 장검보다 무거웠습니다. 승진사다리도 꺾였습니다. 전공을 세워도 무가 고급 관직으로 오를 통로가 신설되지 않았고 군공은 일시적 노역으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검끝으로 살았던 무장이 북끝으로 쓰인 공적장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지방 호족 향리도 이를 지켜보며 귀족의 벽은 깨지지 않는다는 절망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적 소외도 있었습니다. 국사 편찬과 불교 의례, 도자 서예 음악 같은 국가 의전은 문신 전유물이었고 무신은 축하 재앙에서조차 재물을 나르는 역할로 머물렀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신앙 공간에서조차 가장자리만 배정받자 칼에 묻은 피를 부정하며 산다 는 자조가 돌았습니다. 결국 차별, 경제 파탄, 승진 단절, 문화적 소외라는 네 갈래 균열이 12세기 후반 겹치면서 무신 내부에서 왕을 지킨다 는 충성 언어가 왕조를 뒤엎는다 는 폭력 언어로 돌변했습니다. 개경마전에서는 언젠가 검이 붓을 삼키리라 는 소문이 돌았고 외곽 훈련장에서는 은장도를 갈며 왕이 우리를 짐승으로 부르면 왕 한 사람 끌어내리는 일도 어렵지 않다 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습니다. 지방 9년의 하급 무사들은 이미 식량을 자급하며 중앙을 불신했고 불교 승려들조차 무의안이 하늘에 사무쳤다 는 설법을 은근히 전했습니다. 고려 왕실과 문벌귀족은 이런 경고음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1170년 초승달이 삐뚤어진 칼날처럼 떠오른 그 밤 은장도의 번개가 마침내 궁궐 등잔부를 가르며 폭발했습니다. 1170년 8월 초승달이 뒤집힌 칼날처럼 개경하늘에 걸린 밤이었습니다. 정중부 이의방 이고는 흰상복 위에 심장빛 실을 꿰매며 죽은 자를 대신해 분노를 갚겠다 는 표시를 달았습니다. 낮에는 모욕을 삼키던 무인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들이 잃은 이름을 피로 새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경을 알리던 북소리가 세 번째 울리자 등잔불이 흔들렸고 은장도 칼날이 연회장 기둥 사이를 스치며 술잔과 비단 도포를 동시에 갈랐습니다. 향기롭던 궁중 공기는 순식간에 철 냄새와 탄 냄새로 뒤바뀌었고 문신 귀족들은 비단 소매가 찢기는 소리와 함께 피 웅덩이 속에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는 대리석 바닥을 적시며 새 융단처럼 퍼져나갔고 한때 나라를 대표하던 금실 장막은 군홧발의 밟혀 진흙과 뒤섞였습니다. 살해 소식이 번지는 사이 의종과 어린 세자는 시녀 손을 잡고 부영정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새 권력은 숨을 틔워주지 않았습니다. 왕이 먼저 무릎을 꿇는다 는 가혹한 규범이 방패처럼 밀고 들어왔고 왕은 결국 옥세를 반납하며 스스로 폐위를 수용했습니다. 그는 고려의 군주로 생을 마감했지만 반항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정중부는 곧바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없애며 문신체제를 뿌리째 들어올렸습니다. 붉은 주렴은 무사들의 장화에 짓밟혔고 연회장이던 공간은 하루아침에 굴령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피로 세워진 권력은 오래 굳지 못했습니다. 궁중잔치 도중등불 한 짝이 꺼지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고 이전 주군의 비명은 음악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계단마다 마르지 않은 피가 층층이 겹쳤고 밤마다 사병은 야간 분열을 실시하며 새 주군은 우리다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귀족의 피를 밟고 올라선 무장들이 서로를 끌어내리기 위해 다시 칼을 뽑았으니 권력은 끝없는 배신으로만 연명했습니다. 피바람이 세 차례 지나고도 개경의 거리엔 안식이 없었습니다. 무인들은 각자 사병을 확장했고 군량 확보를 명분으로 민가의 곡식을 몰수했습니다. 백성은 5번 주인이 바뀌는 동안 7번 세금을 냈고 창고가 비자 아이들은 측부리죽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성벽 안일상은 전쟁보다 가혹했습니다. 1196년 최충원이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사 재정 인사권을 동시에 움켜쥐는 교정도감이라는 서려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잿가를 건너뛰고도 명령을 공포할 수 있는 새 도장은 곧 국가의 심장으로 자리했습니다. 왕은 국세만 찍는 존재로 남았고 최씨 일가는 세대 동안 사병 왕국을 굳혔습니다. 교정도감 깃발이 궁궐 처마보다 높이 휘날렸고 최씨가 세운 사찰 종소리는 법전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올려붙는 교정조는 세금, 병역, 토지 징발을 반복했으며 무신 귀족은 문신 귀족보다 더욱 무거운 착취로 민심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사람들은 새 틈을 찾았습니다. 국마를 돌보던 노비 만적은 천인도 하늘 아래 사람이라고 외치며 왕의 말을 훔쳐 광화문을 돌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노비 하급 군졸 수백 명에게 자유를 약속했지만 밀고 한 줄에 목이 잘려 장대 끝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피는 땅에 스며들었지만 낮은 자도 꿈꿀 수 있다. 는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김삼이, 효심이 경상도 산성을 불태우며 북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향리, 승려, 호족을 규합해 새 나라를 꿈꿨지만 최씨 사병의 화살비와 화공에 쓰러졌습니다. 분노는 불씨를 남긴 채 제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최충원이 죽자 장남 최우와 차남 최양은 곧바로 충돌했습니다. 사병은 부대마다 색다른 깃발을 달고 무기고를 사수했으나 결국 화약 없이도 폭발했습니다. 일부 병력은 무기고에 스스로 불을 질러 적을 맞았고 다른 병력은 도성을 등지고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거리는 녹슨 창과 부러진 칼이 흩어진 전시장이 되었고 백성은 어느 깃발이 새 주인이 될지 예측하지 못한 채 죄를 치웠습니다. 문벌귀족의 자리는 무신 귀족이 대신했지만 강철 갑옷 안에서는 똑같은 배고픔과 두려움이 꿈틀거렸습니다. 왕조는 겉으로 존속했지만 속은 텅 비었습니다. 왕이 검을 두려워했고 무신 귀족은 서로의 배신을 걱정했으며 백성은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시간이 만들어낸 쿠데타는 30해 군벌 난세로 이어졌고 고려라는 이름은 더 이상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깃발이 되었습니다. 13세기 초 몽골 기병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쇠물결이 벌떼처럼 남하하자 최씨 정권은 서둘러 왕과 관료를 강화도로 옮기며 바다가 성벽이라 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물리적 방어일 뿐 민심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수도 개경 안팎에서 사병은 성을 지키기보다 금거 보석, 여인을 약탈하는 데 앞장섰고 농민은 불붙은 들판을 등지고 산속 움막으로 흩어졌습니다. 몽골 화살이 살에 박히기도 전에 고려의 심장은 내부에서 먼저 꺼졌습니다. 교정도감은 사병의 이탈로 지위망이 끊겼고 궁궐은 주인이 사라진 빈 껍데기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폐허는 곧 새 질서를 잉태했습니다. 첫째, 문벌귀족 몰락으로 지방 향리 중소 호족 무사 출신 인재가 관료층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둘째, 이신흥 세력은 성리학을 받아들이며 도덕 군주 플러스 관료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붓과 법도가 칼과 혈통을 대체해야 한다는 자각이 퍼졌습니다. 셋째, 조선을 열던 개창 세력은 무신정변을 반면교사 삼아 중앙군과 의금부로 무력을 국왕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칼을 든 하인이 또다시 왕을 바꾸는 참사는 막아야 한다. 는 집단 기억이 제도화된 것입니다. 넷째, 칼 든 하인도 왕을 꺾을 수 있다는 충격은 신분 완화 논의를 자극하여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노비제 해체와 향리 중인의 관직 진출을 촉진하는 물밑 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신정변은 모멸이 곪으면 왕조도 2시간 만에 무너진다. 는 경고와 칼만으로는 영원히 지배할 수 없다. 는 역설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폭력은 낡은 질서를 깨뜨렸지만 그 대가로 100년 가까운 군벌 난세와 피폐를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누구를 침묵시키고 있습니까? 억눌린 갈증이 포유로 변하는 순간 가장 견고한 제도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경종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기억과 성찰이 바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